지금 한국 대외 정책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2등하는 나라가 미국 GDP의 40%를 넘기면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그것을 허물어 왔어요.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를 활용해서 러시아가 그 당시 구소련이죠. 그걸로 오는 것을 견제를 시작을 하고, 또 구소련이 커지니까 군비 경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지금의 러시아로 만들어버렸죠. 소련을 동구권 해방시키고,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탈피하게 해서 지금 러시아를 축소를 시켜버렸죠. 그게 이제 레이건 시대의 가장 큰 업적으로 미국은 보고 있죠. 또 1965년도에는 케네디 라운드로 유럽을 압박해서 유럽 전체의 GDP가 미국의 40%가 안 되게 또 만들어버렸죠. 1985년 플라자 합의인 금융의 칼로 일본을 경제적으로 무장해제를 함으로써 일본이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하게 해버렸죠. 그리고 신흥국들이 연합해서 올라오니까 1990년대에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신흥국들을 제압을 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맹이고 우방이긴 하지만은 세계 유일한 패권 국가입니다. 미국에 달려들어서 이기는 나라가 지금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통합을 해서 유로화가 됐고요. 중국이 아무리 그 올라가도 중국 원화가 그게 기축통화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정책을 내세우면서 대국 굴기 정책을 취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인도 태평양 시대 연다고 했죠. 인도 태평양 시대라는 건 결국 다른 게 아니고 대중국 포위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을 위시한 대륙 세력과 미국을 위시한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 한반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입장은 지금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해야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을 수립하는 것이 이 정부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최대의 과제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주변국만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부부는 여행만 다니고 있다. 최근에 북유럽 갔다 온 것도 그렇습니다. 또 동남아 갔다 온 것도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 갔다 온 것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리의 입지, 자본제를 기준으로 하든지 중간제를 기준으로 하든지 소비제를 기준으로 하든지 과연 대한민국이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또 중국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미국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에 한번 보세요. 화웨이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화웨이에 협조하는 나라는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발표까지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 화웨이에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장비를. 그럼 이걸 통째로 안 쓰게 되면 LG 측에 막대한 타격이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정부가 LG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주변국만 돌아다니면서 북한 대리인 역할만 하고 있다. 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참 걱정스럽다. 지금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살아날 길이 뭔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중국 사이에서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지배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제구조는 아닙니다. 중국도 우리의 자본재를 많이 수입을 해갑니다. 중간재도 수입해가고 그걸 또 사용해서 완제품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중국을 설득하는 그런 절차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문재인 정권에게 충고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직권남용죄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수석, 장관, 차관, 대통령 전부 할 것 없이 모조리 직권남용죄로 다 엮어놨죠. 그래서 과연 자기 자신한테는 이게 부메랑이 2년 후에 되지 않을지 내가 그것을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또 진주 어려운 사건 때 홍준표가 도지사를 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또 저질렀다. 그 발표까지도 한 일이 있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뒤에 어떻게 이 직권남용죄를 감당해야 될지 내가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메랑이 과연 될런지 안 될런지. 자, 첫째가 경제 파탄입니다. 대통령이 통치권 남용하는 것도 자기들 주장대로 하면 그 직권남용죄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경제가 지금 파탄에 이르렀죠. 퍼주기 현금복지로 좌파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것도 자기들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죠.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정당하게 사용해야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막 선심 쓰는 지돈처럼 아마 자기 월급으로 쓰라고 하면 이래 못 쓸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직권남용하고 있죠. 또 경제 측면에 보면 좌파 경제정책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민주당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덧보잡이란 말 내가 듣고 깜짝 놀란 게 덧보잡 정책이죠, 이거. 말하자면 좌파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이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하고 중소기업이 지금 파산 지경에 가 있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축소하면서 대기업이 지금 해외로 다 나가버렸어요. 또 민주노총하고 공동정권 형태로 하면서 지금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먹이사슬의 제일 상층부에 있어요. 민주노총의 나라가 돼버렸죠. 이것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직권남용, 통치권남용입니다. 소득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죠. 이것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면 직권남용이죠. 통치권남용이죠. 또 외교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북유럽 가서 뭐 했습니까? 북유럽 가서 북한 얘기만 하고 왔죠. 난 대통령이 북유럽 가서 오로라만 보지 말고 노르웨이, 스웨덴이 어떻게 화해했나 그걸 보고 오라고 이야기했더만은 거기 가서도 북한 이야기만 잔뜩 하고 왔죠. 그래서 외교 고립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이게 대통령의 통치권 남용입니다. 오죽하면 국민 세금으로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세계 일주 여행하냐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보면 공시지가 폭등으로 보유세 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상기 신도시 발표로 지역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금 서울이 엉망이 돼 있죠. 이것도 대통령의 통치권 남용이죠. 안보정책, 북핵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 명확한데도 지금 국민들 속이고 통치권 남용을 하고 있죠. DMZ, NLL 경제 해제하고 하늘 내주고 바다 내주고 이제는 육지까지도 내주게 생겼죠. 추적 개념을 삭제하고 사병들의 정신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방력을 약하게 했죠. 이것도 통치권 남용이죠. 북한 인권은 외면하고 탈북자들 한국에 못 오게 하고 있죠. 이것도 통치권 남용이죠.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해제를 세계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하면서 북한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말도 들으면서 북한 석탄 불법 거래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대북 유류 환적 수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대통령의.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미중 외교 전쟁, 무역 전쟁에서 지금 너트크래커 꼭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죠. 이것도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만 13명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탈원전 한다고 어설프게 판도라 영화 하나 보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원전 정책이 완전히 이제 망해갔죠. 태양광 확대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소위 자기 척 태양광 사업자들 배만 불리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죠. 4대강보 파괴한다고 하다가 최근에 공주보에 주민 98%가 보를 파괴하는 걸 반대하고 있죠. 언론 장악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가 2년이 넘었죠. 개별세의 나라를 만들고 있죠. 정교조 민노총만 지원해서 정교조 민노총의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또 6.25 공동책임론도 이야기하고 김은보이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참 느낌이 나라가 정상적이지가 않다. 여기다가 대통령 측근관리에 실패를 하고 대통령 친인척 담당하는 특별감독관 그것도 아직 임명 안 했어요. 2년이 넘었는데. 그 임명을 하면 문준용 취업비리나 문다의 해외도피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임명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특별감독관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 드루킹 축소 수사하고 나 한국당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선 특검을 하면 대통령 부부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우, 신재민이 내부자 고발은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의인 취급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피고인이 되어서 법정으로 갔죠. 참 이렇게 보면서 박근혜 정권 때 직권 남용, 홍준표에 대한 진주 어려운 사건 직권 남용했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퇴임한 후에 통치권 남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부터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이 올 1분기 가계소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과거 IMF 이후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월별 고용 동향조사, 분기별 가계 소득조사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포용사회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이 통계청 수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 수치를 보면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80만 3천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95만 8,571원에 비해서 16.2%나 감소를 했습니다. 소득 5분위와 1분위의 차이는 5.42배로 IMF 이래의 가장 큰 격차를 보이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위 1분위 소득계층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적 이전소득, 이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통계청 작성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대폭 앞질렀습니다. 이전소득이 45.2%고 근로소득이 40.4%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자기가 일해서 버는 그런 돈이고요. 그러면 정부 지원받는 그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대폭 앞질렀다. 그 말의 결론은 한국 사회가 일하는 사회가 아니고 공산주의 배급사회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년 중 5달 반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계층이 지금은 1,000만 명 시대가 되었다. 5천만 명의 한 20%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 하위 20% 계층 약 1천만 명은 정부 보조금으로 1년 중 5달 이상 160일 정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회가 되었나?
이 정권 들어와서 2년 동안 소득 하위 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기하면서 그리고 노조 위주 정책을 펴면서 사회 전체가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사회 주체들이 돈 벌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참고 기다리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은 폭증하고 말하자면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저소득층은 점점 더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정부에서 주는 이전 소득 지원금만으로 사는 현금 복지만으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점령 사회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성장이 멈추는 사회, 배급만이 유일한 사회,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게 걱정스럽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경제부 총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채무를 60%까지 올리고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말하자면 빚을 내서 국채를 다시 끌어들이더라도 재정을 확대해라. 말하자면 채무가 끌어다도 빚내서 우리 먹고 살자.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현금 복지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가 채무가 40%에 도달을 할 즈음에 문재인 야당 대표는 그걸 그렇게 극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젠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뒤 불과 2년 만에 국가 재정이 지금 거들나고 있습니다. 거들내놓고 이제는 더 빚을 내서라도 이전 소득을 정대시켜서 나라 전체를 배급사회로 몰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로 걱정이 많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국가 재정을 거들려고 이제 다시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이전 소득을 말하자면 현금 복지로 돈을 퍼줘가지고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하향편준화시키는 이런 정책은 정말로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가게 한다.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은 개국 카드를 받아가지고 그 카드에서 석유와 식품 파우치 이 배급을 받아갖고 먹고 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에도 불구하고 하층민들과 저소득층들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폭정과 악정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권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정권도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인 현금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지만으로 정권을 유지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재창출하겠다. 그렇게까지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당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번 추경도 어떤 추경인지, 현금 복지 추경인지, 그리고 퍼주기 정책 추경인지, 또 앞으로 계속 나라 세금은 정대시키고, 그리고 소득은 떨어지고, 일하는 사회가 아닌 배급 사회로 가는 이런 한국 사회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지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 2년 동안 저를 잡으려고 온갖 걸 다 했어요. 전화기도 조사하고 그리고 뭐 감청도 하고 전부 다 해보고 또 자금 추적도 하고 그리고 제 주변 조사도 다 하고 경남지사 4년 4개월 동안 일어났던 모든 발주 사건도 조사 다 하고 전부 다 해봐도 나올 게 없으니까 강성노조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도지사가 직권남용했다. 아마 최근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권남용죄의 범죄 구성 요건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참 난 어이가 없다. 참 해도 이제는 나올 게 없으니까 제가 경남지사 할 때 가장 힘들게 구조조정했던 진주의료원까지도 직권남용죄로 한번 엮어보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해보시죠. 그게 잘 엮여지나? 참 어이가 없다.
진주의료원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2013년도 4월에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따른 업무지원팀 구성 건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추가 파견 협조 등 이런 문건에 도지사가 사인을 했다고, 이것을 직권남용의 근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난 참 어이가 없는 게, 도지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 문건으로 해야죠. 또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하는데 도지사가 결단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 없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백서를 이미 발표를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세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사실대로 기술했을 것입니다. 그거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이 여실히 나오는데 뭐 하려고 조사를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진주의료원 폐업하는 것을 자꾸 홍준표의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서부 경남 지역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서 새로운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민주노총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민주당 도지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홍준표가 직권남용해서 진주의료원을 부당하게 폐업을 했기 때문에 새로이 설립한다. 아마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1차적인 것 같고, 두 번째, 그것을 지금 이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정가의 보도, 직권남용죄로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참 해도 이제는 이런 것까지 건드린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왜 불가피했느냐,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장문에 모든 자료를 전부 우리가 총동원해서 백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만 내 이야기를 하면, 진주의료원은 제가 폐업을 결심하게 된 것은 2012년도 12월 20일에 도지사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고 그 이튿날부터 바로 업무 집행에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실국장의 업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산하단체 도의 출자 출연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자료가 돼서 진주의료원 원장 불러서 이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왜 진주의료원은 그 사이에 도에서 36회 또 도의회에서 11회 도합 47회를 경영 개선을 해라, 정상화를 해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왜 정상화가 되지 않고 노조의 인질이 돼서 노조병원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정상화할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그 당시 원장님이 자기로서는 정상화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이분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제가 일주일 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직접 검토를 해보고 우리 보건복지국의 직원들 전부 불러가지고, 간부들 불러가지고 정상화 방안이 뭐냐, 너희들이 여기에서 여태 일어났던 일 전부 검토해보고 정상화 방안에 답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니까 한 열흘인가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밤을 새워서 검토하고 난 뒤에 결론이 폐업이 정상화다. 이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정상화다. 그런 해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공무원들에게 했습니다. 나는 국회에 있을 때 국회의원 생활의 대부분을, 한 절반가량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다. 제가 아마 5년 3개월인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민주노총의 폐악을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얼마나 난폭한지도 누구보다도 잘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보건의료노조가 아주 민주노총 중에서 금속 노련하고 같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강성 집단이다. 내가 지금부터 폐업 절차로 들어가겠다. 근데 나는 이겨낼 수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 힘주고 나를 따라서 사고 없이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폐업 절차가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모든 절차에 제 사인이 다 있죠. 근데 사인이 있는 게 도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지 그게 무슨 직권남용의 근거가 됩니까? 나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제는 털다 털 게 없으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뒤집어 씌워 보려고 한다. 그런데 홍준표한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 의료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공무원들 닥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서에 나와 있는 것이 위법 부당했다면 그 백서에 따라서 책임을 한번 나한테 물어보시죠. 내 기억으로는 진주 의료원 관련 소송으로 그 당시에 거의 3년 동안 법원에 계류된 건수가 8건의 소송이 있었고 그중에 2-3건은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서 제기했던 모든 소송은 제가 이겼습니다. 대법원 가서도 전부 다 이겼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 대법원은 또 그 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죠. 아마 재심 사유도 안 될 거예요. 아무런 사법적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김경수 도지사가 서부지역에 공공의료노조 역성된다고 새로운 병원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한번 만들 준비해 보시고 아마 지사 바뀌면 그거 또 폐업할 거예요. 내 보건대는 김경수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이제는 경남도 공무원들 그만 덜덜 볶고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재판 준비나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